네. 자, 이비오스 썬팅 필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썬팅의 레벨루가 달라집니다. 이비오스 썬팅 틴팅 필름입니다. 자, 그러면 연준의 금리 동결 뭐 예상은 좀 됐었긴 했습니다만 또 연준이 또 한 이야기들 그런 것도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좀 있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통 이런 건 생중계로 보시죠? 실시간으로. 예, 맞습니다. 네. 예, 뭐 새벽에 약간 뭐 졸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한번 좀 가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이 일단 금리를 동결했죠. 네. 2.25에서 2.5, 그럼 6회 연속 동결이고 장중을 보면 변화가 좀 심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한번 올랐다가 네. 미국 시장이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신중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은 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 거의 이제 잘라버린 거죠. 맞습니다. 올릴 일은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는 좋아할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 좀 기대를 했는데 인하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던 그 연준에서 그 이유가 인플레에 대해서 확신이 좀 이제 잡힌다는 그 확신이 좀 들지 않는다. 네. 예, 노동시장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가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저는 오히려 뭐 상당한 오히려 힌트를 줬다고 봐요. 누가요? 예, 연준에서 스스로. 그래요? 예, 저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지난 기간 했던 행동 그리고 지금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연준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그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양적 긴축을 줄인다. 맞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매월 연준이 600억 달러 정도 유동성을 흡수했어요. 채권 시장을 이용해서. 네. 그런데 이것을 600억 달러 흡수를 250억 달러 흡수로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 흡수 규모를 좀 줄인 거죠. 그런데 지난 기간 한번 볼게요. 양적 긴축 또는 양적 완화 요 흐름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갔던 게 금리 정책입니다. 예, 저희가 양적 완화했을 때는 저금리 네. 그리고 양적 긴축했을 때는 또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같이 진행을 했죠. 네. 물론 이게 항상 시기적으로 일치하진 않는데 뭐 선제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같이 흐름을 이제 궤를 같이 했죠. 그럼 요번에도 한번 볼게요. 네.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 규모를 축소했다. 예, 요것은 결국은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포석을 둔 겁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해버리고 양적 긴축 동시에 해버리면 양적 긴축 감축을 동시에 해버리면 네. 시중금리 변화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의 여러 변수들이 극심하게 움직이는 것도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전적으로 포석을 깔아뒀다고 봐요. 예,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그 여지에 대해서는 모든 건 다 데이터에 의존한다. 데이터를 이제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데이터가 중요한데 요즘 데이터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은 어느 정도 실물 지표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몇 가지 지표들은 좀 더 금리 인하 방향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번 연준 FOMC 너무 실망할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몇 가지 포석을 깔아뒀다. 요 의미로도 한번 해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양적 긴축을 축소한다는 거는 예. 양적으로 그동안 시중에 있던 돈을 빨아먹었던 그래서 예. 시중에 돈을 좀 줄였던 거를 예. 줄이는 규모를 줄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조금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완화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는 있는 맞나요? 아니면 그 정도 시그널은 아니고 그러니까 돈 빨아들이는 거 그 양을 줄인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조금 더 남아 있게 한다는 그런 정도 해석하면 안 됩니까? 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뭐 동일할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좀 변화에 반응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중 금리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좀 오히려 멈칫하면서 이후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조차도 올 연 중반에는 좀 반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반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 그 반전은 어떤 반전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이제 두 개가 남아 있죠. 중요한 게 사람들이 항상 우려했던 유가. 근데 유가는 네.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WTI 기준으로 80불대 깨고 내려가서 지금 79불 이렇게 이제 갔고 또 두 번째가 연준에서 직접 또 언급했던 노동 시장인데 이 두 가지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올해 하반기 뭐 국제 정세 여러 가지 달라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중동 지역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저희가 1차 올샥 또는 2차 올샥을 봤을 때 패턴이 있어요. 사전적인 굉장한 유동성 확대가 있고 나서 그 이후 올샥이 오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예. 이게 뭐 공식처럼 돼 있는데 1차 올샥 당시에 이게 1973년에 발생을 했는데 사전적으로 이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한다고 60년부터 73년까지 이게 미군이 베트남에 체류했던 기간입니다. 요때 군비 관련 재정 지출 확대 많이 일어나고 뭐 재정 관련해서 돈 많이 풀었죠. 그리고 연준이 1970년이 이때가 그 유명한 아서 번스 연준 의장 취임 해입니다. 네. 취임하시자마자 이분이 시대적으로 뭐 물론 그 이유는 있었겠지만 시대적으로 사후적으로 보면은 참 운이 안 좋으셨는데 70년부터 72년까지 또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때 73년 올샥이 났을 때 유가의 공급 마찰 우려 여기 플러스 네. 유동성이 달라붙어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2차 올샥은 요 흐름이 더 강렬해요. 2차 올샥 당시에 유가 공급량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 아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2차 오일 쇼크에 예, 유가 공급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나타나면서 2차 오일샥이 발생했죠. 네. 혁명 당시에 사회가 불안하니까 이란에서는 원유 산유량을 좀 줄었습니다. 이 파업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마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일샥이 났는데 보통 전쟁을 하면 산유국들은 군비 관련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산유량을 더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네. 이 당시에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소련하고 전쟁이었어요. 네. 여기에서도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에서도 원유 생산을 더 늘려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해하고 멕시코만 1차 오일샥 당시에 강렬한 기억 때문에 이제 해외 여러 지역에서 원전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이 원유 시추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때 이제 79년 언저리에 북해하고 멕시코만에서도 원유가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유는 오히려 기존보다도 공급량이 늘었는데 또 이 사전적인 유동성 확대가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때도 아서번스 연준 의장이 뭐 그 당시 이유는 있었지만 74년부터 77년까지 이 또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유동성과 유가에 대해서 우려감이 버무려지면서 유가가 오히려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남은 중반 그리고 하반기 중동 지역에 뭐 일정한 뭐 마찰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예, 올샥에 대한 공식이 맞지 않다. 네네. 예, 그러면 유가 문제는 일단 뒤로 해줄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했던 노동시장 한번 볼게요. 노동시장, 예, 뭐 미국이 예,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예, 일자리 많이 늘렸죠. 예, 각국에서는 미국의 일자리 많이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이 노동력을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 예, 보면 미국 쪽에서는 최근 5년간 미국에서 뭐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노동시장으로 나오신, 그래서 이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진 게 자연 발생적으로 미국인들에 의해서 노동력이 보충된 게 최근 5년간 4.7%. 예,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이 부족한 인력을 어디에서 충당했느냐? 예, 이민자입니다. 아래쪽에 예, 회색 선으로 표시된 예, 최근 5년간 이민자들이 노동력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진 게 22%. 예, 굉장히 노동 시장이 핫했죠. 예,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파월 의장도 언급했듯이 이 노동 시장이 문제긴 한데, 타이트한 노동 시장. 그런데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짐에 따라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인력을 보충함에 따라서 문제가 된 건 결국은 노동 시장의 문제는 주택 문제로도 귀결이 돼요. 미국 쪽에 주택 소유자 공실률이 최근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인지 미국 쪽에서는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해서 좀 놀고 있는 집은 전체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아, 집이 없다는 거고 그냥 집 내놓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민자들이 최근에 노동력 공급, 일자리를 쫓아서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미국 쪽에 그러면 그분들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그럼 주거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예, 노동시장 문제는 주택시장 문제로 결국 귀결이 돼요.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 원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노동이 많이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거주를 하려고 그래도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집을 지어서 팔릴까가 좀 의문일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국의 건설 지출의 주거지 부분을 보면은 이게 최근 몇 년간 예, 주거지 건설 마이너스 증가를 보입니다. 예, 집이 적절하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가 부담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그래서 주거비가 이제 많이 올라온 겁니다. 결국은 미국 쪽의 주거지 부분이 좀 더 이제 많이 짓기 시작하고 증가율이 플러스로 턴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 시장의 공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죠. 요것은 주택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물가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차츰씩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요번에 뭐 1개월 전이죠. 3월 고용 지표 아마 뭐 같이 보셨을 건데 3월 고용 지표에서 사람들은 그때 깜짝 놀랐어요. 30만 명 증가했다. 그래서 노동시장 너무 강하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언급하셨는데 3월 고용 지표 세부적으로 보면 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쪽에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헬스케어, 두 번째가 정부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건설 지출입니다. 예, 그러면 이 건설 지출 쪽에서 인원이 많이 증가한 거, 고용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직전 12개월간 증가했던 건설 지출 신규 고용 인력 대비해서 2배가 늘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면 이분들 다시 또 집 지으시죠. 예. 그러면 요 부분을 반영했을 때 향후 주거비가 하락할 수 있는데 정프로님 그거 아십니까? 미국 쪽에는 네. 한국은
주거비가 내려오기 위해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급량이 좀 늘어나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 건설이 좀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쪽은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뚝딱하면 석 달 짓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벽돌 주택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90일 걸립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조립 주택도 많아요. 조립 주택은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주? 그건 너무 빨라요. 한 달? 예, 3주에서 6주 걸린답니다. 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또 이제 계속 건설 관련 인력이 늘어난 것. 요거를 생각해 보면 주거비는 향후 효과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금방금방 공급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에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도 뭐 신규 주거비 이제 산출을 해주는데 신규 주거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턴했습니다. 네. 예. 요게 CPI에서 주거비가 포함되는 게 35%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보는 PCE 물가에서 주거비 포함되는 게 주거비가 20% 비중 차지하거든요. 네. 이 최대 비중이에요. 최대 비중 이 주거비가 신규 주거비는 아직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네. 신규 주거비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이게 이제 연준은 좀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실물 지표로 판단하지만 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표들은 물가 하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연준이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금리에 대해서는 연중반으로 반전을 맞이할 수 있고 연준도 충분히 이걸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양적 긴축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주택이랑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고용이랑 뭐 주택 요 정도인데 고용은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지금 채워가고 있고 그리고 주택은 사실 이민자들 들어오면 그게 제일 걱정인데 왜냐면 그들도 어쨌든 뭐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하여튼 계속해서 주택 쪽이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었는데 미국은 어쨌든 뭐 주택이라는 거는 공급이 훨씬 더 아주 탄력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 맞습니다. 주택도 빠르게 아마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 쪽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물가의 하방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맞습니다. 일이 생길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연 중반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지금 실질 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 5.5 그런데 물가 3.5 빼면은 실질 금리 지금 2%대인데 네. 향후에 물가 상승률 더 떨어지면은 실질 금리가 최근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연 중반 반전의 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연준도 사전적인 데이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보실 거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QT에 대해서도 좀 손질을 하기 시작했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연준도 그 지표들은 확인하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불을 지피든 뭐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물가 하락 속도가 되게 하여튼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연말 내지는 뭐 내년 정도 지나서 조금 이제 하락하게 되면 어쨌든 그거 보고 금리 인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 저희가 물가 수치로 보면 네. 작년 이맘때가 물가가 한 4%대에서 5%대. 굉장히 좀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3.5%. 근데 향후 주거비 하락까지 감안하면 뭐 이제 3% TV는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언급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연 중반 미국의 CPI 2%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2.89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할인하거나 뭐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몇 월에요? 연 중반으로 그것까지는 특징 짓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6, 7월 뭐 이 정도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지금이 거예요. 몇 프로죠? 지금 3.5. 3.5. 맞습니다. 미국.
3.5에서 2.8이나 2.9나 요 정도 찍으면 혹시 작년 그러면 중반쯤이 물가가 좀 높았나요? 작년 맞습니다. 예. 6월 뭐 이럴 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작년 대비 그렇게 높게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테니 예. 조금 밑으로 예.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2% 앞에 이자를 보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충분히 명분도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때는 또 충분히 합리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뭐가 좀 안 예. 좋아야 저 연준도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낼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데 물가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뭐 경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사실 금리 인하의 명분은 좀 약할 것 같고 예. 금리 물가 상승률 좀 떨어지는데 확실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인다든지 기업들의 뭐 막 되게 이익이 막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뭔가가 좀 있어야 고용이 막 무너진다든지 이래야 이제 자 그러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앞에 이자 찍었다고 바로 그거 액션 가능합니까? 요즘에 미국 쪽 경기를 보면 네. 예, 이제 고용시장 뭐 연준이 계속 언급하시니까 요것도 미국이 구인 구직 비율을 보면 여기 네.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건데 음. 저희가 뭐 팬데믹 뭐 지나서 한때 숫자가 2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이 자기가 직업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서를 넣을 때 자기 대안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요게 올해 1분기에는 구인 구직 비율 1.44. 예. 그런데 최근에 1.3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거는 좀 완화되고 있고 네. 미국의 GDP를 보더라도 요번에 1분기 GDP 전 분기 대비 연율화로 네. 예, 예상치가 2.5였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치가 1.6. 예, 이게 경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너무 뜨거웠던 게 소위 말하는 뭐 골디락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너무 뜨거웠던 게 견조한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만약에 물가까지 내려온다면, 네.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이렇게까지 고금리, 이게 실질금리 최고 수준의 실질금리를 유지한다는 게 합리적일까? 네네. 이 논의가 이제 있을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빠르면 올 중반기, 그러니까 6, 7월 뭐 요 정도에 아마 올 수도 있다고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은 더 힘받고 가나요? 아니면 또 연말에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좀 좋아야 바이든 입장에선 어떻게든 재선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인위적으로 시장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뭐 정치 관련해서는 네. 그런데 통화 정책이나 재반 여건을 고려했을 땐 시장에게는 결코 불리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요. 좀 그런 금리 인하의 움직임 혹은 뭐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있다면 뭐 중국 정도 변수 되나요? 아니, 중국은 이제 변수에서 제외할까요? 중국이 요즘 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네. 예, 중국이 이제 또 저희가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그때 중국에서 또 몇몇 지방 정부에서 뭐 청두시 뭐 이러한 지방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하고 네. 중국 쪽에서는 그 관련주들 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 쪽이 의외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앞서는 제가 이제 미국 쪽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좀 저조한, 뭐 아주 뭐 저조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 뭐 스위스팟 뭐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예, 지금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어요. 네. 중국이 GDP가 1분기 예상치, 전년 동분기 기준으로 예상치가 4.8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GDP는 5.3이었어요. 네. 예.
요게 이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난 건데 정프로님 혹시 뭐 이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리처드 번스타인. 번스타인? 예. 네. 예. 리차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땐 리키라고 그랬었죠. 예. 아시는 분인가 봅니다. 리키. 예, 또 예. 예, 친하죠. 예. 네. 리처드 번스타인 이분께서 이제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요런 이제 이론을 제안하셨는데 기업 이익 관점에서 네. 보통 부정적인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제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이게 또 한동안 이어져요. 네, 예, 네, 그러다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실제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이게 또 한동안 이어집니다. 예. 경제의 주기성이 있고 사람들이 예상치를 보는 그 눈높이도 시차를 두고 점점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 이익의 총합이 네. GDP라고 보면 네. GDP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돼요. 지금 중국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연속이 되면서 한동안 또 이어질 건데 네. 그러면 이 주가에도 분명히 투영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러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미국 외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요. 네. 예, 저희가 한국 쪽을 보면은 이게 한국의 GDP도 재밌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한국이 1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예상치가 2.5% 될 것이다. 네. 그랬는데 한국의 GDP가 이게 굉장히 잘 나죠. 3.4. 예, 맞습니다. 예. 한국도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의 지역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시작됐다. 그리고 네. 뭐 번스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이게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 대비해서 미국 외 시장에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인식이 네.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한국 시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환율 측면에서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달러가 관련 차트를 같이 보시면 달러가 미국의 GDP 대비해서 미국 제외한 전 세계 GDP 이 비중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뭐 자리매김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미국은 경기가 너무 뜨거웠다가 조금은 더 견조하지만 지나치게 뜨겁진 않은 상태. 근데 미국 외 지역은 예상치를 넘어서는 네. GDP를 발표하고 있다면은 달러는 약세로 갈 겁니다. 예. 그동안 너무 달러만 미국만 너무 독주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상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집중됐던 자금들은 미국 외 시장으로 한국 포함해서 미국 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역시도 한국 시장에게는 결코 불리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네. 확실히 근데 뭐 아직 좀 이런 얘기이긴 한데 이제 미국 주식이 그냥 계속 좋았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주식만 너무. 그런데 이제는 좀 미국 외 주식이 조금은 주목받을 만한 타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느낌이 아마 맞으실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여러 거시 변수상으로도 그 증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도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라든지 뭐 다른 미국 외 국가들이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요때는 그러면 어떤 국내 주식에 좀 얘기하자면 미국 주식은 이제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국내 주식으로 따지자면 어느 섹터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혹시 판단하시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국내 이슈 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뭐 밸류업 관련해서 또 뭐 세부안도 오늘 언급 예정이고 한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전략이 간단할 수 있어요. 요즘에 4월 30일 저희가 5월 1일 저희 이제 노동자 그 좀 쉬셨던 그 전날까지 환율이 1380원 선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 1380원 선 이상에서
코스피를 매수하면 한 1년간 보유했을 때 정프로님 이때 플러스가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사면요? 몇 환율이 1,380원 선 환율이 이상일 때. 1,380원일 때 사면 예. 1년 보유했을 1년 때 보유했을 때 얼마를 먹게 되는 아니 먹을 확률이 얼마냐? 예, 승률이 얼마냐? 약 83% 봅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높습니다. 94%. 그래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면 환율이 1,380원 선 이상일 때 매수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년간 평균 수익률이 50%예요. 그리고 최대로 많이 났을 때가 수익률이 220%. 그리고 가장 작게 났을 때가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7%면 그 정도면 투자자들은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1,380원 위에서 사면 그러니까 1,390원, 1,400원 이렇게 사면 이제 거의 먹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주식을 사면 그래요? 이게 그 내재하는 그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우선은 한국이 수출 경기입니다. 저희가 1,380원 선 요즘엔 워낙 자주 봐서 이게 뭐 일반적인가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높은 환율은 대략 한 11년에서 14년 만에 한 번씩 와요. 굉장히 드문 환율입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높았을 때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일본은 엔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쏟아 부어졌는데 한국은 어쩌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수출주가 간단하게는 수출주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환율이 이 정도로 높이 있다면 이후에는 차후로 앞서도 뭐 GDP 언급도 드렸겠지만 좀 정상화 차원에서 환율은 또 내려올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수급까지도 집중될 수 있죠. 제가 뭐 외국인이라면 여러분 보시듯이 저는 뭐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이제 어떤 그 투자 심리 또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간단하게 대형 수출주 이거 매수하면 승률 면에서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 약간 반대된 얘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1,000원, 뭐 1,050원, 1,100원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환율 그 라인이었다가 1,480원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워낙 그 환율 차가 빵 뛴 거니까 거기서는 다시 이제 1,100원, 1,050원 이쪽으로 가려는 압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환율이 더 아랫방향으로 강하게 갈 거라 결국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의미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승률이 그만큼 이제 높았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00원, 1,300원이 그냥 거의 뭐 뉴노멀인 것처럼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80원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승률이 높아질 거냐면 그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상황이면 한 1,400원, 1,500원 정도는 돼야 이제 과거에 1,380원에서 먹었던 그 확률로 비슷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희가 환율에 대해서 이게 뭐 적정 환율이 어느 거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니까 환율의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율이 지금까지 높이 유지됐던 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연준은 이제 서서히 QT부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통화 정책 면에서는 약간은 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경기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제 한국 쪽, 중국 쪽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환율은 조금씩 아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 요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환율이 방향성만큼은 점진적으로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요것은 저희가 예. 투자 저도 전략에서 그렇게 굉장히 예. 염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환율은 밑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간다는 게 뭐 1,100원 이렇게 가진 못할 것 같고 예. 가봐야 뭐 진짜 모르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뭐 1,380원 뭐 이렇게 갔다가 뭐 1,350원, 1,320원, 1,300원 요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과거에 막 그 올라갔다가 환율 올라갔다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주가가 막 올라갔던 그것과 비교하자면 너무 그 아래로 떨어지는 그 폭 자체가 좀 기대폭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좀 살짝 해봐서 여기에서 예. 정프로님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시청자분들도 짧게만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일본의 사례, 일본이 엔화가 약했죠. 예, 계속 약했는데 도이떼 주가 굉장히 잘 갔죠. 예, 엔화가 점진적으로 뭐 강세로 가면서 해외 수급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높은 엔화가 약세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 수출주들이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또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환율이 급진적으로 많이 저희 원달러 환율이 급진적으로 내려와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 요거는 네네. 뭐 부차적인 문제고 저희 원화가 약했을 때의 펀더멘탈 개선 요것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매크로적인 이야기, 특히 그 미국 FOMC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해주신 DB금융투자의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님과 함께했고요. 아침 뭐 여러 질문들 또 소화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오프닝벨 시작할 시간인데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네요. 네, 바로 오프닝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